안녕하세요. 복지 알림이 앤 보드미의 보갈보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겠는데요. 복지 알고 보면 보물이다. 복지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 알고 보면 복알보.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는 주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는데요. 주급여에 대해서는 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복지시설 이용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월 1인 기준 47만 4천 원, 4인 기준 126만 6천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의료급여는 1회 300만 원 이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 대도시인 경우 4인 기준 64만 3천 원, 중소도시 4인 기준 42만 2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촌인 경우에는 24만 3천 원이고요. 복지시설 이용 관련해 가지고 4인 기준 145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주급여와 같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급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서 지급되고 있는데 초등학생은 22만 1천 원, 중학생은 35만 2천 원, 고등학생은 43만 2천 원에다가 수업료, 입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연료비는 10월부터 3월까지만 지원되고 있고요. 매월 9만 8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산비는 70만 원, 장제비는 80만 원, 전기요금은 50만 원 이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은 1년 내내 지원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최대 지원 가능한 기간이 6개월이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2회, 주거급여는 12개월. 아래 다른 급여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 기본으로는 1개월이 선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조사 이후에 소득조사 이후에 시군구청장에 의해서 1차 지원 연장이 있는데 이거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추가 지원 연장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요.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막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긴급한 상황이 지금까지 기본 및 1차 지원 연장을 통해서 지원했는데도 아직까지 긴급한 상황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소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은 누구한테나 다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아래 4가지 기준이 모두 부합해야만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좀 많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위기 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금융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맞는데 위기 사유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융기준은 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주거급여 있는 경우는 7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인 경우는 4인 기준 365만 7천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재산인 경우에는 대도시에는 1억 8,800만 원 미만이 되고 중소도시인 경우에는 1억 1,800, 농어촌인 경우에는 1억 100만 원 정도보다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올 9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위기 사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는 2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했는데 현재로는 한시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른 사유인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도
3개월, 다른 사유인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 기준은 변동이 없고요. 소득 기준도 변동이 없습니다. 재산 기준은 좀 더 완화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완화된 것은 생활준비금 공제입니다. 재산조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 생활준비금이 공제되는 것이지 현재 잔고에 대한 부분이 공제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 500만 원이 있는데 재산조사에서는 8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조사에서 나오는 금융재산은 현재 잔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3개월 이전에 3개월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6개월 이전에부터 3개월 이전까지의 평균 잔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평균 잔고는 내가 지금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평균 잔고는 700만 원, 8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3인 가구인 경우에 중위소득 75%의 수준인 259만 원을 갖다가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700만 원이 재산조사를 통해서 금융재산이 7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도 259만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500만 원 기준 안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잔고도 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요. 재산조사 이후 금융재산도 생활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또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간과하기 쉬운 위기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위기사유는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위기사유, 지자체 조례에 의한 위기사유 세 가지 큰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득자라는 부분은 가구 내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분을 주소득자라고 합니다. 그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종되어 있어서 주소득자의 소득이 상실하는 경우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경우에는 부소득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소득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환질병이나 또 부상인 경우에도 위기사유가 있다고 보고요. 의료급여인 경우에는 입원 또는 그에 주안하는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고 있고요. 생계급여에 대한 그 중환질병이나 부상은 주소득자에만 해당되고요. 주소득자가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이 상실한 경우에 생계급여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7일 이상 입원 환자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요. 입원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가구원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됐을 때도 위기사유로 보고 있고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주택이 붕괴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 위기사유로는, 집과 관련된 위기사유는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보증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위기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그때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임대차의 해지 통고나 그다음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야 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폐업으로 인해서 생활에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폐업 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을 지속했어야 되고요. 신청은 폐업 1개월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소득자의 폐업은 소득 구성원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긴급 지원, 생계 지원 금액 이상을 벌다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인 가구인 경우에 주소득자는 가장 가구원 중에 돈을 가장 많은 사람이고 부소득자는 그 다음으로 많이 버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 3인 경우에 103만 5천 원보다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주소득자와 무소득자의 실직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직 이전에 3개월 이상 근로를 했어야 되고 실직한 날로부터 1개월이나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고요. 실업급여가 종료 1개월 이후에 실직 상태가 로 인해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한 고시에 의한 위기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혼한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그 다음에 단전 후에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면 다 지원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아래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이제 지원이 됩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고 한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구급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출소 중에 이제 출소자 중에 가족이 없어야 되고 또는 가족 관계가 단절해야 됩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미성년자 65세 이상의 인자, 그다음에 심한 장애로 가지고 있는 자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출소제대 1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유기 방임되고 또 생활계획 곤란으로 인해서 노숙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 노숙 기간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긴급 복지사학기대 발굴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걸로 간주되고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에도 위기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살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을 통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는 경우에도 위기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위기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무급휴직 전에 3개월 이상 근로는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조종사자, 프리랜서들이 주소득자와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2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자영업을 지속하다가 2001년 또는 전년도 동월 대비 현재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수 형태 근로조의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예시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 정해진 위기 사유인데요. 이거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줄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 위기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위되었거나 신청을 했는데 아직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나 아니면
이전인 경우는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위기 사유로 보고 있고요. 수도가스의 공급이 체납되어서 상당 기간 중단되어 있는 경우에 단수도 단가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료, 어떤 주택 임차료 등의 상당 기간 체납되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잘 지원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위기사유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보건복지고시에 의한 위기사유, 지자체 조례에 의한 위기사유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 위기사유가 있다고 간주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사유와 금융재산, 일반재산, 소득 기준이 모두 네 가지가 모두 부합해야만 긴급복지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는 금전 지원이고 예외적으로 현물도 지원될 수 있고요.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고 있죠. 그 다음에 1인 경우에는 47만 4천 원, 2인인 경우는 80만 2천 원, 3인 경우는 103만 5천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수술 또는 입원을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되고 있는데,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지만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서에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암 환자나 희귀난치성 환자는 일단 먼저 우선 그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긴급복지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수술 또는 중환자실에 등의 그 긴급한 사유로 입원해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퇴원 전에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퇴원할 때 이미 가산하고 나간 경우, 그러니까 돈을 이미 지불하고 나간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퇴원 전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지급 결정이 나기 전까지 퇴원하시면 안 되시고요. 지급 결정이 나셨더라도 본인이 돈을 내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병원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1회에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외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간병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보험 금액을 차감해서 의료기관에 지급된다는데요. 보험료는 보통 사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입되어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이 거의 잘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 임시고소에서 제공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되고 있는데요. 긴급복지 중 주거급여는 본인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임시거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관 주인이라든지 월세방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은 초, 중, 고등학교에 나눠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비 연료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겠고요. 장제비도 전기요금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전기요금은 50만 원 이내에 지원되는데, 만약에 50만 원이 넘어가면 본인이 50만 원 이상의 부분은 본인이 납부하고 난 다음에 50만 원보다 작게 남아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후조사에 대해서는 뭐 이런 소득 기준이 아까 좀 더 구체적으로 1인, 2인, 3인 모든 기준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소득
재산 기준도, 그 다음에 금 기준도 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생활준비금 공제는 아까도 한번 봤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은 이제 저희가 소득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되고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참고해 보시고요. 재산조사 같은 경우에서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보험료나 청약 이런 부분은 일반 금융재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 그건 빼고 보면 일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공채, 유가증권, 예금, 적금 이런 부분은 다 금융으로 들어가지만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약은 주택청약은 금융에서 빼준다는 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거 이런 부분은 금융재산에서 빼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지 알림이 앤 보듬이 보갈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